1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의 자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시한폭탄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꼬마 빌딩이에요. 불로소득의 대명사였던 건물 소유주들이 어쩌다 가장 위태로운 빚쟁이가 되어버린 걸까요? 3년 사이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고 단 1년 만에 가격은 30%씩 곤두박질 쳤어요. 이 냉혹한 숫자들이 보여주는 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는 추락을 말하지만 진짜 위기의 신호는 현장에서 먼저 터져나왔어요. 요즘 강남 쪽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르면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안 사요. 이 짧은 한마디에 지금 꼬마 빌딩 시장에 참담한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있어요. 꼬마 빌딩이 뭐냐면요, 대체로 50억에서 100억 원 사이 가격대의 소규모 상업용 부동산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동네에서 흔하게 보는 4층에서 5층 높이의 건물인데 1층엔 상가가 들어가고 위층엔 사무실이나 원룸 같은 게 들어가는 형태죠. 은퇴를 앞둔 고소득 직장인들이나 사업으로 목돈 모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용으로 많이 사들였던 자산이에요. 건물 하나만 장만해두면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나중엔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시세 차익도 챙긴다는 공식이 오랜 세월 동안 먹혀왔거든요. 그런데 이 공식이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서울 지역 꼬마 빌딩 거래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12조 4천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3년 전인 2021년엔 22조 원이 넘었거든요.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매물은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매수 문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에요. 중개사들 사이에선 1년 넘게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한 사무소가 수두룩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가격 하락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던 4층짜리 꼬마 빌딩 하나가 2024년 초에 80억 원에 거래됐어요. 그런데 같은 해 말에 53억 원에 팔렸습니다. 불과 1년 만에 33%가 날아간 거죠. 게다가 모든 층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성수동이나 홍대처럼 핫한 상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경매시장에서도 유찰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부동산은 결국 누군가가 내 자산을 더 높은 가격에 사줘야 수익이 생기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다음 구매자가 완전히 증발해버렸어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만은 아니에요. 꼬마 빌딩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내 건물이 분명히 괜찮은 위치에 있고 상태도 나쁘지 않은데 문의 전화 한 통 안 와요. 가격을 낮춰볼까 하다가도 대출 원금보다 낮게는 도저히 못 팔아요. 팔면 빚만 고스란히 남으니까요. 그렇다고 계속 가지고만 있자니 매달 수백만 원씩 손실이 쌓여가요. 이게 바로 거래 절벽의 본질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도 없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버린 거죠. 건물주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라 빚의 족쇄가 되어버린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 투자가 왜 그렇게 매력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그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해요.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빚을 지렛대처럼 활용하는 거죠.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듯이 적은 자본으로 큰 자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는 원리예요. 내 돈 20억 원의 은행, 대출 30억 원을 합쳐서 50억 원짜리 건물을 사는 방식이죠. 이 구조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남의 돈으로 큰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벌어다주는 수익으로 빚을 갚으면 됐으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50억 원짜리 건물에서 월세가 800만 원씩 들어온다고 쳐요. 대출 30억 원의 이자가 월 5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는 거예요. 1년이면 600만 원이죠. 여기에 더 큰 매력이 있었어요. 바로 건물 가격 상승이에요. 몇 년 지나서 건물값이 60억 원으로 오르면 시세 차익 10억 원이 생기는 거죠. 월세 수익의 시세 차익까지. 이것이 꼬마 빌딩이 노후 대비 최고의 자산으로 불렸던 이유예요.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째, 금리가 낮아야 해요. 대출 이자가 적어야 월세로 충분히 감당이 되니까요. 둘째, 공실이 없어야 해요. 세입자가 꾸준히 있어야 월세가 계속 들어오죠. 셋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야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던 시기가 2010년대 중후반부터 2021년까지였어요. 당시 기준금리는 1%까지 떨어졌고 상권은 화랑이었어요. 자영업자들이 좋은 자리 잡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했고 권리금까지 얹어가면서 입점했죠. 권리금이 뭐냐면 가게 자리를 넘겨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에요. 그만큼 자리 경쟁이 치열했다는 뜻이죠. 건물 가격은 해마다 올랐어요. 이런 환경에서 꼬마 빌딩은 사기만 하면 돈 버는 자산처럼 보였던 거예요. 문제는 이 세 조건이 모두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금리는 급등했고 자영업 경기는 바닥을 쳤고 부동산 상승 기대도 사라졌어요.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키워주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키워요.
지렛대가 정반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과거의 성공 공식만 믿고 뛰어든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과거 경험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볼게요. 같은 50억 원짜리 건물, 같은 30억 원 대출인데 금리가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1년 상황이에요.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에서 0.75% 사이였어요. 대출금리는 약 2%대였고요. 30억 원을 연 2%로 빌리면 연간 이자가 6천만 원이에요. 월로 나누면 500만 원이죠. 이 건물에서 월세 800만 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보면 매달 300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고 세금이랑 관리비 빼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손에 줄 수 있었어요. 2022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기준금리가 3, 5%까지 치솟았고 대출금리는 5%를 훌쩍 넘었어요. 같은 30억 원 대출의 연간 이자가 1억 5천만 원이 돼요. 원리자가 250만 원이죠. 월세는 여전히 8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매달 45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2025년 들어서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왔어요. 대출 금리도 4% 초반대로 낮아졌고요. 하지만 저금리 시절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여전히 2021년의 2배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그 사이 공실은 늘었고 월세는 오히려 줄었어요. 손익구조가 회복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1년이면 수천만 원 손실이에요. 이 돈은 건물주가 다른 소득으로 메워야 해요. 직장 있으면 월급에서, 없으면 저축에서 빠지는 거죠. 버틸 수 있는 기간엔 한계가 있어요. 일본 부동산 시장과 비교해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했어요. 거의 0%에 가까운 금리를 계속 유지했다는 뜻이죠. 그 덕분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2년 만에 금리가 3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중이에요. 시장이 적응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죠. 문제는 금리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4%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연방준비제도가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크게 낮추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급등해요. 결국 과거의 초저금리 시대는 당분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가 만들어낸 현실은 잔인해요. 과거엔 월세가 이자보다 많아서 건물이 돈을 벌어줬어요. 지금은 이자가 월세보다 많아서 건물이 돈을 잡아먹어요. 같은 건물인데 자산에서 부채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숫자만으론 설명되지 않는 몰락이 있어요.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꼬마 빌딩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사람들 중에 대기업 임원 출신이나 전문직 은퇴자가 유난히 많아요. 돈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사람들이 왜 더 크게 실패할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해요. 자신의 과거 지위를 건물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대기업에서 수백 명을 이끌던 임원이 건물주가 돼요. 그런데 세입자를 대하는 태도가 부하 직원 대하듯 하는 거예요. 월세 좀 깎아달라는 요청에 나도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월세를 깎아줘? 라고 반응하는 거죠. 여기서 치명적인 착각이 시작돼요.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서류상 건물주는 본인이 맞아요. 하지만 건물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은 1층에서 장사하는 세입자예요. 그 가게가 잘 되어야 월세가 들어오고 월세가 안정적이어야 건물 가격이 유지되거든요. 세입자는 사실상 건물주의 사업 파트너예요. 그런데 이 파트너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세입자는 버티지 못하고 나가요. 한번 공실이 생기면 연쇄 반응이 시작돼요. 빈 가게 옆엔 손님이 잘 안 오죠. 옆 가게도 매출이 떨어져요. 결국 건물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려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건물의 주인들은 세입자와의 관계가 달라요. 경기가 어려울 때 먼저 월세 조정을 제안해요. 세입자 사업이 잘 되도록 함께 고민하고요. 건물 앞 환경 정비에 신경 쓰고 다른 세입자들이 서로 도움이 되도록 조합도 고려해요. 이게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냉정한 사업적 판단이죠. 월세를 10% 낮춰서 세입자가 버티면 공실 손해보다 이득이에요. 공실이 6개월만 나도 연간 월세의 절반이 날아가요. 거기에 새 세입자 구하는 중개수수료, 내부 수리 비용까지 더하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과거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내가 왜 장사하는 사람한테 굽혀야 해? 라는 생각이 합리적 판단을 막는 거죠. 그 결과 텅 빈 유령 건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생긴 비극이죠. 금리 폭등과 공실 증가로 손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팔아버리자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벽에 부딪혀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왜 못 파는지 구조를 살펴볼게요. 건물 가격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겨져요. 수익률이 뭐냐면
건물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을 건물 가격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25억 원짜리 건물이 연간 1억 원의 월세 수입을 올리면 수익률은 4%예요. 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거죠. 그런데 공실이 생기면 월세 수입이 줄고 그만큼 건물 가치도 떨어져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연 1억 원. 월세 수입이 나오는 건물이 수익률 4% 기준으로 25억 원에 거래돼요. 그런데 공실이 생겨서 월세 수입이 6천만 원으로 줄면 같은 수익률 기준 건물 가치는 15억 원이 돼요. 10억 원이 증발하는 거죠. 문제는 대출이에요. 건물 살 때 20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건물 가치가 15억 원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팔면 5억 원이 빚으로 남아요. 건물을 팔고도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도 팔지 못하고 버티게 되는 거죠. 공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해요. 2024년 말 기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를 넘었어요. 100개 가게 중 13개가 비어있다는 뜻이죠. 경기 침체와 온라인 쇼핑 확대로 오프라인 상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세입자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에요. 그럼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어떨까요? 낡은 건물 헐고 새 건물 올리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건축비가 크게 올랐거든요. 2020년만 해도 평당 500만 원대였던 건축비가 지금은 900만 원을 넘어요. 인건비랑 자재비가 동시에 급등했기 때문이에요. 100평짜리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9억 원 이상이 들어요. 여기에 철거 비용, 설계 비용, 공사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투입 금액은 더 커져요. 새로 지어서 월세를 올려받아도 투자금 회수에 10년 이상 걸려요. 짓는 순간 손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결국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막혀요. 팔자니 빚만 남고 짓자니 돈이 더 들고 버티자니 매달 손실이에요. 이게 지금 수많은 꼬마 빌딩 건물주가 처한 상황이에요.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외통수 말이죠. 시간만 흐르고 손실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장에서도 분명히 다른 길을 찾은 건물들이 있어요. 모든 건물이 위기에 빠진 건 아니거든요. 같은 시장 환경에서도 분명히 살아남는 건물들이 있어요. 성수동이나 한남동 일대를 보면 여전히 줄 서서 입점하려는 상가들이 있어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 임대 방식의 변화예요. 기존 꼬마 빌딩 운영은 2년짜리 장기 임대 계약이 기본이었어요. 한 번 세입자 구하면 최소 2년은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 잘 나가는 건물들은 이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일주일에서 1개월 단위의 단기 임대가 새로운 흐름이에요. 흔히 팝업 스토어라고 부르는 형태죠. 팝업 스토어가 뭐냐면 짧은 기간만 운영하는 임시 매장을 말해요.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2025년 상반기 팝업 스토어 시장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커졌어요. 1분기에만 774개의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고 해요. 더 흥미로운 변화가 있어요. 팝업 스토어의 평균 운영 기간이 25일에서 18일로 줄었어요. 3일 이하의 초단기 팝업은 전년 대비 7배나 늘었고요. 화제성을 극대화하고 임대료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이에요. 브랜드들이 신제품 출시나 마케팅 행사에 맞춰 짧은 기간 공간을 빌려요. 임대료는 장기 계약보다 단가가 훨씬 높아요. 하루 임대료가 일반 월세의 일주일치에 해당하기도 해요. 부동산이 숙박업이나 이벤트업처럼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을 단순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판매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하려면 건물주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수시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공간 상태를 항상 최상으로 유지해야 하고요. 트렌드를 읽고 어떤 브랜드가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해요. 성수동이 대표적이에요. 전체 팝업 스토어의 34% 이상이 성수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지역 건물주들은 적극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거죠. 반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건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장기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졌는데 단기 임대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건물이요. 텅 빈 1층 상가가 몇 달째 방치된 건물을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흥미로운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 꼬마 빌딩 거래 중 강남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여러 채를 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확실한 한 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진 거예요. 입지가 좋은 건물은 여전히 팔리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은 더욱 외면받고 있어요.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도태돼요. 과거엔 좋은 위치에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세입자가 알아서 찾아왔어요. 지금은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해요. 수동적인 임대 수입의 기대는 시대는 끝났어요. 단기 임대 트렌드를 넘어서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요. 살아남는 건물주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하나의 키워드가 나와요. 오너 오퍼레이터예요. 직역하면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공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이죠. 전형적인 사례를 볼게요. 3층짜리 건물을 산 사람이 있어요. 과거 방식이라면 3층 모두 임대를 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 건물주는 1층에 직접 카페를 운영해요. 2층은 본인이 진행하는 수업 공간으로 쓰고요.
3층만 임대를 주는 거죠. 이 구조가 왜 강한지 볼게요. 우선 공실 위험이 줄어들어요. 내 사업이 들어간 공간은 공실이 날 수 없으니까요. 또한 사업 수익과 임대 수익을 함께 가져가요. 카페가 잘 되면 월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나죠. 설사 카페 수익이 적더라도 대출 이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해요.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내 사업이 잘 되면 건물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요. 1층에 유명한 카페가 있으면 2층과 3층 임대료도 덩달아 올라가요. 건물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세입자가 나가도 금방 새 세입자가 들어와요. 그 카페 위층에 입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 콘텐츠가 없는 건물은 껍데기예요. 남이 벌어주는 돈, 즉 월세에만 의존하면 위험을 전혀 통제할 수 없어요. 세입자가 나가면 속수무책이에요. 옆 건물에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세입자는 떠나요. 건물주에겐 아무런 협상력이 없어요. 과거엔 건물주가 건물을 사기만 하면 끝이었어요. 월세는 알아서 들어왔고 건물값은 알아서 올랐죠. 지금은 달라요. 건물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건물을 사지 말라는 게 시장의 냉정한 메시지예요. 사업가로서의 역량 없이 건물주가 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꼬마 빌딩 시장의 몰락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금리 급등으로 수익 구조가 깨졌고요. 과거의 성공 공식에 대한 착각이 위기를 키웠어요. 팔지도 짓지도 버티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갇힌 건물주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있어요. 단기 임대와 팝업 스토어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고요.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건물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준비 없이 뛰어들면 실패해요. 지금 꼬마 빌딩 시장은 준비된 사람들만의 경기장이에요. 막연한 노후 대책으로 접근했다간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먼저 사업가가 되어야 해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메시지는 비단 건물 투자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모든 투자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남이 벌어주는 돈의 기대는 순간 위험이 시작돼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재산을 맡기는 거니까요. 공부하고 분석하고 내 사업을 먼저 만들어야 해요. 한국 사회에서 건물주는 오랫동안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농담처럼 돌았죠. 하지만 그 신화가 흔들리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요. 결국 선택은 두 가지예요. 빚에 짓눌리는 채무자가 될 것인가? 직접 가치를 만드는 사업가가 될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실행이죠. 준비되지 않은 투자가 불러올 결과는 참혹해요. 바로 꼬마 빌딩 건물주의 몰락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꼬마 빌딩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살펴봤어요. 금리 3%포인트 차이가 어떻게 수십억 자산을 빚더미로 바꾸는지, 왜 체면에 대한 착각이 엘리트들을 먼저 쓰러뜨리는지, 그리고 살아남은 건물주들은 무엇이 다른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부동산 불패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죠. 준비된 사람에겐 저평가된 자산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여전히 과거 공식만 믿는 사람에겐 더 깊은 수렁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